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6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시간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일단은 크게 다섯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폭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비리, 못 팔고 못 산다. 그다음에 헬리오시티 입주 불가 판정, 그다음에 깡통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강민호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왜? 바빠. 아,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바빠요? 저녁에 막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는 막 굉장히 계속 바빴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유튜브 하는 게 이게 은근 힘들어요. 차가기가. 그러니까 하루가 그것 때문에 빡빡해요. 그렇지. 네. 신문도 봐야지, 챙겨야지. 거기다 전달할 내용도 뭔가 좀 그래서 정리해야지. 좀 이 루즈함, 네. 바쁨, 뭐 이런 걸 좀 어떤 깰 만한 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강의하시면 되죠. 예? 네. 강의요? 네. 그만. 그만.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 얘기 안 했구나. 뭐? 우리 그 부동산 산업의 날 네. 그날 하고 예. 뭐 우리가 제일 멋있었다면서요? 그거 유튜브에 안 올려. 실시간 방송 끄고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그니까 나 그거 언제 올리나 했네요. 그 실시간으로만 올라가 있고 편집할 시간이 별별 없어서. 수다도 그때 찍었는데 그러니까 별별 수다는 편집 좀 해주세요. 그거 해서 방송 드려야지.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날 재밌었는데 제일 좋았는데. 그러니까. 예. 자, 일단 첫 번째 소식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픽스 금리가 올라서요. 은행권 주택담보금리가 5%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가계대출이 9.13 대책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상황에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일단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은데요. 또 한국은행과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비율이 7대3으로 변동금리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그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긴데요. 얼마나 오르는데요?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1%까지 올라가요. 에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픽스가 올라가는 거는 아마도 다음번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25bp 정도나 올리겠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막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뭐 3.57%에서 4.77%였던 금리가 3.6%에서 4.8%까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지금 0.004% 포인트 올렸다고 하니까 4bp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별로 안 오른 거지. 뭐 얼마나 크겠어. 근데 사실 이게 방향성의 문제고 0.25% 포인트씩 25bp씩 계속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네. 그게 쌓여서 4번 정도 연속 올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1%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금리 관련해서 사실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아직까지는 아니다. 경기가 그렇게 금리 올리게 되면 네. 경기가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아직까지 있죠. 그렇게 막 일단 올라갈 거다 얘기는 많이 있는데 얼마나 올릴지는 올려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말씀도 많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얘기 나눌 거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비율이 추세가 높다, 많다라는 얘기인데 대출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변동으로 거의 하세요? 변동이죠. 거의 변동으로 하세요? 고정금리가 음. 변동금리에 비해서 금리가 높죠. 0.5에서 옛날에 제가 봤던 시절에는 1%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은행도 금리가 이 고정으로 주면 나중에 금리가 이
급등하게 되면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쌓아놓으려고 고정금리는 항상 변동금리보다 높게 봤거든요. 그렇죠. 요새는 1% 차이까지 안 두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요새는 고정도 뭐 싼 것도 나오긴 하긴 하더라고요. 고정? 저는 되게 싼 거 쓰고 있어서 근데 변동을? 예? 변동을? 저는 고정 쓰고 있어요. 고정 쓰고 있는 거 있고 변동 쓰고 있는 거 있고 그런데 고정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대출 교체해 주는 거 뭐 있어가지고 대신 원금 맞아, 상환을 맞아. 하는 조건으로 고정금리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네. 바꿔주고 대신 거치 기간 빼고 네. 분할 상환으로 해서 네. 바꿔줬던. 그래서 기간이 지금 있었죠. 원리금 분할 상환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상품.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원금 상환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한 달에 제가 대출을 3억 5천 정도 받았었는데 3억 6천 정도 받았었는데 그 집에 대해서 20년 분할 상환으로 해가지고 5년 거치하고 5년 지난 시점부터는 계속 원금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0 얼마 냈던 거 200 몇십 냈던 것 같은데 200만 원 넘게 원금이랑 이자랑 상환했던 것 같은데 그거 박근혜 대통령 그거 해주고 나서 그거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금으로 바꿨는데 분할 기간을 좀 늘렸나? 늘렸겠죠. 예, 35년까지 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저는 맥시멈. 분할 기간을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2.8이든가 뭐 아무튼 2.6 얼마인가 금리가 확 낮아져가지고 그걸로 지금 저는 이제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원금이랑 이자랑 상환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변동금리 그동안 쭉 선택해 오다가 고정금리 그때 말하던 그 타이밍에 고정금리로 바꿔 탔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죠. 2.2%대면 완전 땡큐지.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지. 근데 하긴 또 그 시절에 일본은 제로 금리 뭐 그렇죠. 일본에서 친구가 집 샀다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집 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금리가 1%가 안 되더라고요. 0.75 뭐 1%가 안 된대 대출 금리가. 그래서 야, 일본은 진짜 대단하구나 싶었는데 돈만 갚으세요 그런 거야? 그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 그 일본 돈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서 네. 저축은행들 많이 만들고 했었죠. 그 엔캐리. 당시에.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물론 뭐 신문 기사가 주택담보대출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강선생님이랑 얘기한 결과 느껴지는 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다. 그래 이 제목이 잘못돼서 금리 인상 폭탄이 뭐야 0.04% 포인트 올랐다는데. 몰라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공포감을 부추긴다니까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사실 부담스럽긴 할 것 같고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엄청 잠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들에는 영향이 있는데 신규 대출은 이제 지금 거의 뭐 꽉 막혔는데 뭐. 그렇죠. 예. 네 이따가 이제 다룰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신규 대출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은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와 함께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보다 나는 뭐가 사실 대출 얘기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저께 KB 금융지주 부동산 부동산 아무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11월달 이제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좀 다뤘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출이 그래도 생각보다 건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많다 적다 뭐 평균 수준으로 놓고 보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중간 수준 정도 되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와에 비해서 이제 뭐가 좀 달라졌냐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옛날에는 이제 보통 이자만 냈거든요. 그래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형태로 대출을 받고 이자만 내고 하다가 이제 3년 지나면 만기가 돌아오면 다른 은행 걸로 대환대출 그렇죠. 계속 이자만 내면서 원금 이자가 남아 있는 상태로 대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시점에서 대출 조사를 해봤더니 만기일 시납 대출이
30%도 안 돼요. 예, 30%도 안 되고 나머지가 뭐냐면 7, 80%가 거치하다가 이제 원금 상환하는 거 또는 거치가 없다가 원금 상환하는 거. 근데 거치 없다가 원금 상환하기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두 개가 합쳐가지고 70% 정도 되는 건데 그럼 뭐냐면 사실 거치를 한 다음에 분할 상환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거치하는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거치식을 쓰는 사람들도 어떤 식이냐면 그걸 쓰다가 3년 되면 대환한단 말이야. 다른 그렇죠. 은행으로 대환을 해. 그러면 대출을 사람들이 받을 때 뭘 계산하냐면 은행에다가 한 달에 이자 얼마 내요? 계산해. 내가 대출 3억 받으면 한 달에 이자 얼마 내요? 내가 이 이자 낼 수 있나 없나를 고려해서 가져. 그렇죠. 이게 만기일 신합. 근데 만기일 신합 지금 있는 잔액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옛날에 있던 것들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있을 거고 지금 신규 대출은 거의 거치식 아니면 비거치식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으로 갔을 텐데 이번에 지금 LTV들을 엄청 잠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거치식 대출들이 원래 이제 뭘 생각했을 거냐면 그러니까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다른 은행으로 대환하면서 거치 기간을 또 길게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요번에 막혔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나는 이자만 내면서 계속 움직여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원금 상환까지 해야 되면 사실 이제 그런 차주들 같은 경우는 상환액들이 예상치보다 더 커지니까 좀 진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원금 상환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애초부터 거치식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비거치식. 그러니까 비거치식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원리금 계속 똑같이 내고 있었고 약간 늘어나는 정도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스럽진 않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고정금리가 그만큼 더 비싸지 않을까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금리가 더 오르겠어요? 글쎄요. 네.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금리가 낮은 상황이 아니라서 권해드리긴 참 애매하고. 그쵸? 저는 갈아탈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담대 같은 경우에 거치 기간을 두는 주담대가 안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아예? 네, 아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분할 상황이에요. 옛날보다 훨씬 대출의 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애초에 받을 때부터 사람들이 원금 상환을 고려해서 대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진짜 옛날은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대출 쫙쫙 뽑아서 많이 금리도 높던 시절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아직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낮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뭐 이 좀 건전하다 그런 평가를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받고 있는 것 좋습니다. 같아요. 예. 네, 뭐 금리에 대한 부분 잠깐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재개발 건축 사업에 대한 비리 문제인데 이번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사한다.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드디어 발표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늘 뜨거운 이야기였죠. 사업장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비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거는 불법 전매나 통장 매매를 통한 비리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아니지. 이거는 그냥 청약 관련된 비리죠. 아니에요. 근데 일단 분류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비리 났는데 제 아무튼, 생각에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에 관련돼서 얘기가 조사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정상적인 분양을 안 한 거 뭐 이런 얘기가 이건 불법 전매 통장 매매는 청약 통장 관련한 범죄 뭐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그 분류하셔도 부분이고 되겠고요. 재개발 재건축 비리는 끊어서 두 개를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 끊는다고 치면 지금 뭐 금품 비리, 그다음에 조합원 횡령 배임, 그다음에 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공사나 시행사 비리, 조합 임직원 비리, 브로커 비리, 뭐 조합장 비리,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총 97곳, 재개발이 35곳, 재건축이 21곳, 신도시나 뉴타운 11곳. 여긴 뭐 빼야 되겠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니까. 지역주택조합이 10곳.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은 아니죠. 지역주택조합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 서울이 많다. 이게 부동산 전반에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면서 했는데 기자가 타이틀을 재개발 재건축 비리라고 다 다른 사업이고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그렇죠. 청약 신도시 뭐 어쩌라고 그렇죠. 좀 그렇게 이 내용을 재개발 재건로 개발로 다 묶어가지고 좀 약간 재개발 재건축 억울하겠다. 예. 저희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그래서 건수만 살펴보면 401건이에요. 생각보다 건수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못 잡아낸 게 많아서 그렇지 더 많겠지. 아유, 난 진짜 싫어. 이 재개발 재건축은 진짜 보면 특히 재개발 쪽은 보면 80년대 무슨 정치 같아요. 돈 오고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 나 너무 싫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리에 연루되면서 사업이 추진을 못하고 뭐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 얘기 나오는 것이 일단 조합 간부 중에 8명이 4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다가 적발이 돼서 조사하고 있다. 누구한테 받았냐? 이제 이주나 철거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대한 부분도 조합 임원하고 브로커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져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대해서 사전 개입했던 부분들, 입찰 담합했던 부분들, 거기에 따른 뇌물을 주고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데 일단은 이제 늘 얘기하듯이 과거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철거업체의 이권이 크다는 점을 노린 비리가 발생을 많이 하니까 정부가 법을 개정을 해서 시공사와 계약할 때 철거공사도 포함시켜서 계약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적발된 비리들을 보면 이 기존 철거공사 과정에 이주관리 영역을 분리해서 따로 관련 업체를 선정했다. 즉 동시에 같이 계약에 포함시켜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비리들을 알고 있는 간부가 또 비리를 폭로하면서 또 금품을 또 요구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재개발 비리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자꾸 보면 진짜 저도 신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이 들어요. 신탁이 결코 이 조합원들한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정한 부분들이 보이면 사실 또 신탁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거든요. 뭐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월급이 짜요. 재개발 조합장 월급이 짜. 그 돈 받고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저러고 있나.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 조합장 하겠다고 나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매출을 일으키고 단일 사업으로 보면 우리 정비 사업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하는 비용이 몇 천억이에요. 뭐 1조가 넘어가는 사업장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 2,000세대 규모 된다고 하면 한 8천억 그 정도 사이즈 된단 말이에요. 사업비 쓰는 거 자체가 1,800세대에도 6, 7천억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큰 돈을 쓰는 사업에 너무 초짜가 조합장을 해. 전문 뭔지도 몰라. 얘기를 해도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런 사람들이 조합장을 해. 그러면서 사업을 가져가.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아니 7천억 비즈니스를 하면서 70대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만약 이걸 지금 팽팽 돌아가는 이 나라 사회 회사를 맡긴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런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할 것 같거든.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은 이게 소지능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또는 지역에서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인 뽑는 거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투표로 뽑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뭔가 구조가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털고 털어서 아예 이런 거 못하게끔 결국 지금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쓸 돈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재개발 사업하면 7천억 쓸 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회사한테 줄 돈이 이만큼. 사실 건설회사 선정하는데도 이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이번 걸린 내용들 중에서 보면 건설회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 받고 이런 것들 뭐 찔러받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다 털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 아예 생각도 못 하게끔. 이 시공사수 수주전을 보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용납할 수 있지 싶을 정도. 근데 그런 부분을 또 막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냅두고 보는 조합이나 조합 임원들도 이해가 안 가고 조합원들도 이해가 안 가고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조합원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근데 이게 잘만 넘기면 된다. 모르겠다. 일단은 답답해.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사실 모든 과정 자체가 선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부터 이제 비리가 개입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더라도 뭐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 이러는 걸 받은 거 사실 조합장 같은 경우에 준공무원이라 그래서 그 처벌의 수위가 생각보다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겁을 먹을 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지 높지는 않나? 않을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네 정확하게 내 행정벌칙 관련해서는. 근데 높아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높아요. 예, 일반 예. 상법에 다루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지 않은 거.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업체들을 선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합에 일하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업체 사람들이잖아요. 업체 사람들이 대부분 가르쳐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다 알죠. 뭐 법으로 어떻게 다 틀어막겠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고 뭐더 하는 방법도 있고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작년인가요? 근데 신탁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왔고 신탁 방식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신탁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탁 회사에서 끌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 뭐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높이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신탁 부분도 이런 거 보면 신탁 가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신탁 수수료도 너무 비싸.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먹는 금액 다 더해도 신탁 수수료가 더 비싸.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또 해야 돼. 어려워. 그냥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한번 문제 생기면 사업이 늘어나잖아요. 예.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신탁이라고 뭐 사업이 안 늘어나는 보장 있나? 신탁이라도 사업이 안 늘어나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비리가 없으니까 비리 때문에 늘어나는 건 비리가 나올 수 있지 없다고 않겠어요? 신탁도 장담할 수는 없지. 신탁 업체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몰라. 끝. 아무튼 답답하고 네. 답답합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한 지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 지역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이슈는 확실히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빨리 임원 해임하고 다음 길 가야 되는데 이거 나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법정 싸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이 늘어지면서 리스크가 생기기도 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비리가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근데 사실 비리 때문도 아니고 조합장 능력의 부재 이 문제를 가지고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업이 못 가게끔 네. 바지끄댕이 붙들어 매는 네. 그런 능력 있는 조합장도 있어요 또. 진짜 뻔뻔해 못됐어. 네. 일부러 청산도 안 해. 네. 청산 안 하는 거 그것도 나 한번 좀 어디서 털었으면 좋겠어. 일부러 청산도 안 해. 조합에 쓸 돈 남아 있으면 빨리 청산하고 조합원들한테 돈 조금 남은 거 주고 말아야지. 청산도 안 하고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지들 월급 나오니까. 얘기하면 얼마나.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너무 심해서 못 팔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꽂아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은 집 없는 서민들은 돈 구하기 어려워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 부자들이 새 집을 살 수 있는 청약 시장만 과열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기사가 너무 뻔뻔하다. 왜?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산다라는 식으로 쓰면 안 되지. 왜? 지금 분위기에서는 내가 지금 상투를 잡을까봐 안 산 사람들이 가격이 빠지면 사더라도 좀 조정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산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다. 내가 볼 때.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것도 이게 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사잖아요. 그래, 대출 규제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많으나 지금은 사실 그 심리보다는 오히려 거기다가 DSR 시작됐잖아요. 대출, 그러니까 자금을 되게 쪼인 부분은 맞긴 하죠. 근데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팔려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많다. 그래서 파는 걸 좀 늦춰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네 이제 혜택들 받고 있는데 중간에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사고 싶어도 못 판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줄을 되게 잘라놓은 부분도 인정. 파는 사람들이 일단 팔기에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도 인정. 근데 지금 사실 거래가 끊기는 이유는 결국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금줄이 좀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나서지 못한 이유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 또는 하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심리들 자체가 팔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물건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매물이 여전히 많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시장에 따라서 약간 입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그 얼마 전에 청약했던 강남에 뭐 어딘다 리더스원 리더스원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뭐 현금이 굉장히 많아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232세대 분양을 하는 청약에 9천 뭐 몇백 명이 청약하면서 결국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이런 식의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대출이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갈아탈 수요들은 만약에 청약해도 된다 생각하면 청약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사실 이 가점 커트라인이 나왔잖아요. 가점 커트라인이 지금 83A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낮아요. 47점짜리도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대부분 60점대 커트라인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뭐 교체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 1주택자 중에서 강남 쪽에 집을 갖고 있거나 강북에도 인기적 예를 들어서 내가 마레프 34평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거 만약에 준다 이거 당첨만 되면 나 2억 더 추가해서 대출 조금 받아서 갈아탈래 하면 실제로 한 3, 4억 2, 3억 추가하면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마포에서 강남으로 옮겨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요들도 좀 있지 않을까? 1주택자가 청약 가점이 안 되죠. 그래도 그 점이 나올 그러니까 수가 그 없어. 10,000개 정도 들어온 청약 통장이 중에는 실제로 다 말 그대로 15년 무주택에 60점짜리들만 다 들어온 건지 결국 200 그 위에서 지금 순위가 가려진 그 200 몇십 개는 60점 이상의 그것만 먹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밑에 깔아준 데들은 그런 수요들도 있지 않겠냐. 말 그대로 9,000개 깠더니 전부 다 가점 60점짜리다. 그러면 인정. 근데 분명히 다 까보면 그 안에는 가점이 10점, 20점 이런 1순위. 아 근데 청약 1순위도 안 되나 유주택자는 지금? 아 그렇구나. 1순위가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유주택자는 1순위가 안 되는구나. 써놨는데 여기다. 바보야 바보. 말하면서도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청약맹. 청약맹. 아니에요.
뭐 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상대적인 거죠. 뭐. 그리고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동산 막 굉장히 너무 올랐다 막 이런 얘기들 할 때 사실 그 뭐 현금 들고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거 사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뭐 부동산 카페에 따르면 계층 이동이 불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뭐 이렇게 기사들 나오는데 그 부동산 카페가 부동산 스터디 맞죠? 아유 자꾸 카페 얘기하지 마. 힘들어. 왜 또?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요? 예.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한다는데 동의하세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어려워졌다. 결국 좀 대출을 받아서 좋은 동네로 좀 집 사보고 싶은데 대출 이렇게 막아놔서 그런 니즈를 왜 니네 정부가 꺾냐, 정책적으로 꺾냐 이런 비판들이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좀 많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것도 지 선택이고 성공하는 것도 지 선택이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선택이래 선택.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이야기 나눠봤고요. 예.